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 최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디지털 경제의 미래,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그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디지털 경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많이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좀 잘 정리된 내용으로 이게 미래에 왜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정책적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경제의 개념인데요. 뭐 디지털 경제 하면은 뭔가 뭐 인터넷 많이 쓰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컴퓨터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생산하는 단계별로도 굉장히 이 디지털을 많이 쓰게 되는, 컴퓨터를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미래의 어떤 모습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산업, 공장뿐만이 아니라 산업 자체 단위에서도 큰 차원에서 이 디지털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근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는 게 그 우리가 늘 배경으로 생각해야 될 게 언제나 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장 단위에서도 그 많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고, 공장 간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산업 간에도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데, 일례를 들면은 그 자동차 산업도 지금도 이미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는 뭐 공장 가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사람보다도 로봇이 하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면서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고 산업적으로 통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있으면 완성차 제품도 있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부품 공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체 산업 단위에서 연결이 되고 네트워킹이 확대된다는 거고요. 그 네트워킹을 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전화선을 연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팅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기술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생산 단계별 프로세스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킹화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디지털 경제의 개념에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조직,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협업이 굉장히 네트워킹을 통해서 확정돼서 나아진다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디지털 경제가 또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까 자동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각 산업들이 다 디지털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혁신이 전체적으로 가속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될 겁니다. 근데 생산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물론 많이 뭐랄까요,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똑같은 근로자가 똑같은 시간을 일해서 생산되는 양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노동 생산성의 개념인데, 그것보다도 이 경제학에서 많이 하는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기술이 발달한다든지 조직이 좀 더 효율화된다든지, 그래서 노동이나 자본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런 측면에서 형상이 되면은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경제가 확산된다는 거는 이러한 그 총 요소 생산성 측면에서의 그 혁신, 어떤 진전 이런 것 때문에 거시경제 자체가 좀 더 그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라는 거는 공장 단위, 기업 단위에서부터 산업 단위, 전체 경제 단위로서도 디지털화가 되면서 뭐 세상이 바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의 그 핵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디지털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플랫폼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온라인상의 장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개념입니다만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무언가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뭔가 이걸 중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거는 옛날부터 늘 있었지만은 이 디지털화가 되고 모든 것이 네트워킹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중간에서 뭔가 큰 장터를 제공하고
자기 스스로도 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제3자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터를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 스마트폰 나오면서 앱스토어라는 게 그 플랫폼의 개념에 딱 맞는 건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도 플랫폼이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거 어디다 씁니까? 뭐 냉면집 가서 지불할 때도 신용카드를 이제 긁는데, 그거는 이제 냉면집이 신용카드사랑 이미 거기 가입이 돼 있는 사업자로서 가입이 돼 있는 거고, 각 개인 냉면을 드시는 분들도 신용카드 가입자잖아요. 그럼 신용카드자가 중개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플랫폼인데, 전에는 전체 경제에서 이런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점점 커지고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이미 다 플랫폼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그런 추세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넷플릭스 같은 것들도 그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제작사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게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다른 국내 여러 가지 OTT 사업자들의 거기에 올리면 우리가 그 가입자로서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서비스 산업이 다 플랫폼화가 될 거예요. 지금 학원들도 다 온라인 수업하고 회의들도 다 줌 같은 거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 의료, 교육, 온라인 유통, 미디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플랫폼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들에서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미 플랫폼화의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제 전체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라는 것은 사실상 경제의 플랫폼화라는 거랑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 서비스만 그러냐? 아까 자동차 산업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제조업 분야도 플랫폼화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죠. 아까 그 공장들도 다 그 뭐 완성차 제품에서부터 부품 하는 데까지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다 스마트화가 되고 있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제품들도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대상으로 변모하면서 그게 다 제조업도 플랫폼화가 된다는 거죠. 이 아까 서비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어떤 컴퓨터 관련한 어떤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그 서비스 제공하는데 그 다 반영이 되잖아요. 제품도 제조업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대표적인 예가 전기차 생태계죠. 요즘 지금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서학개미들 계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 주식 많이 사시는데 그게 테슬라 주식이 왜 그렇게 올라가겠어요? 이게 움직이는 컴퓨터가 된다는 거고, 컴퓨터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된 컴퓨터거든요. 그럼 이게 다 플랫폼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프로세스 상의 자동화, 스마트화 된다는 게 테슬라 공장, 유명하죠. 기가 팩토리 같은 거, 또는 벤츠의 팩토리 56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공장 자체도 다 디지털 공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너튜브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지금 SF 영화를 보고 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그러한 그 제품 생산 측면에서도 이 디지털화가 많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어느 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면 그게 다른 분야의 혁신으로 이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선순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라는 게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의 앱스토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컴퓨터니까 거기에 수많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거기서 수많은 그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뭐 전기 자동차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모드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뭐 미디어를 뭐 예를 들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본다. 그거 어디서 그런 것들을 쏴주겠어요? 어딘가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KT, SKT의 클라우드에서 그걸 쏴주겠죠. 그 다음에 그 부품 같은 것도 물론이겠거니와 그 소프트웨어, 뭐 미디어 쪽에 좀 더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의 B 단계에서 A 단계로 올라가는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해서 되겠느냐. 옛날 자동차 아날로그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뭐 고치는 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이건 네트워크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 서비스 업그레이드 할 때 서비스에 관한 일종의 구독료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단 말이죠. 이거 자동차 팔고 하드웨어 팔아서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자동차를 사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계속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의 스마트폰 같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 팔아서 돈 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면서 계속 돈을 벌잖아요. 애플 같은 회사는. 근데 테슬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건 뭐 이미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바로 제조업 쪽도 플랫폼화가 된다는 거. 이게 미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라기보다도 이 화살표로 된 게 자동차는 컴퓨터니까 운영 체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비스 같은 거를 해줄 때도 클라우드가 이용되겠죠. 뭐 무선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 전자제어 유닛서부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려면은 AI 칩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고성능 반도체부터 모터, 센서, 카메라 같은 각종 부품, 충전소도 이제 그 뭐랄까요 주유소처럼 이게 네트워킹이 쫙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뭐 통신 같은 것들도 다 하게 될 거고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가치 사슬을 이루게 되는 거고 이 자체가 거대한 생태계가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앞서 있으니까 거기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고 현대차도 얼마 전에 F라고 한다 그랬더니 주가가 오르는 거고 모든 자동차 회사가 거기다 미래를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자동차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제조업은 안 그럴까요? IoT라는 게 결국은 사물이 다 연결된다는 거고 그 사물들은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돼서 컴퓨터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물이 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명기구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조명기구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하는 것들이 그 서비스거든요. 다 그런 식으로 변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의료, 무슨 미디어 이런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런 제조업 쪽들도 다 플랫폼화가 된다. 그렇게 되니까는 뭐 거대한 생태계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표에 그 나오는 게 그 전기차 쪽의 시가총액,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래프가 보이죠. 요 그래프가 요게 한 조금 지난 건데 내년쯤 보면 이 그래프가 비중이 더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제조업 기업들도 일종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서 그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화가 이렇게 진전이 되면은 그 플랫폼 기업들의 위상이 증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래서 이런 거 잘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 주식시장에서의 그 움직임 같은 게 사실은 미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주가 많이 오른 기업들이 다 어떤 기업들입니까? 다 이런 것에 관련된 기업들이죠. 이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데믹으로 한번 주가가 꼬꾸라졌다가 다시 뛰어오르는데 지금 백신을 맞고 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다 회복은 하겠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기업은 잘해야 옛날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고 이거를 잘하는 기업들은 옛날 수준보다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 그러느냐?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과거 수준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버블이 너무 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2배가 뛰었다. 그 중에 버블이 몇 프로 끼어 있고 실제 가치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거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버블이라고 했을 때 보통 뭐라 그러냐. 장부상에서 이 기업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가치 같은 걸 보면서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주가가 맞다 하는 얘기가 맞는데 그거를 뛰어넘은 주가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버블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만지는 기업들이잖아요. 빅데이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빅데이터의 가치 같은 게 기업의 장부상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장부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무형자산 같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디지털 경제로 변하고 플랫폼 기업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진정한 능력 같은 거는 잘 그런 데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따져봤을 때 고평가된 주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을 굴리고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믿겠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하고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쪽으로 키워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얘기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플랫폼 경쟁과 혁신이라는 게 디지털 경제의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이제 미래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가표를 보세요. 이게 빨간 게 이게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인터넷 기업들 그동안의 성과고 이쪽에 왼쪽으로 지금 뭔가 시퍼렇게 돼 있는 것들이 전통적인 그 유럽의 그 잘 나가던 기업들, 뭐 네슬레라든지 뭐 로레알이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을 쓰고 있죠. 그래 이게 미래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그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플랫폼이라는 건 장터라는 거고 중간에 중개자가 있으면 여기저기 모여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업 단위의 경쟁이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집합들 간의 경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애플과 구글이 경쟁을 한다. 그게 그 두 기업만의 경쟁이겠습니까? 그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수백 개가 넘잖아요. 그럼 수백 개 기업 집단들 간의 경쟁이 되겠죠. 그래서 뭐 현실 이게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거는 뭐 페이스북이 꽉 잡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수많은 제3자 기업들을 규합해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만약 거기 뛰어든다. 만약 그런 사태가 만약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플랫폼 경쟁이라는 게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경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많은 기업 집단 간의 경쟁이겠죠. 또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경쟁을 한다고 할 때 그게 그 두 기업만의 경쟁이겠습니까? 네이버 동네에 들어간 동네 사람들과 카카오 동네에 사는 사람들 간의 동네 간의 싸움이 되는 거지 이게 기업들 간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플랫폼 간의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집합들 간의 경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아는 인터넷 기업들만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간의 경쟁이라는 거는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플랫폼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현대자동차라는 어떤 그 가치사슬상의 어떤 대장과 도요타 자동차라는 가치사슬상의 어떤 대장들 간의 경쟁이 되는 거고 이게 한국과 일본과의 경쟁 또는 현대와 도요타 간의 경쟁이라는 옛날의 잣대로는 미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도요타 자동차가 잘 안 됐을 때 눈물 흘리는 기업 중에는 상당수의 한국 기업도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사슬상에는 한국 기업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잘 나갈 때 같이 신나가지고 잔치 벌이는 기업 중에는 일본 기업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플랫폼 간의 경쟁이 미래의 그 기업 간의 경쟁이라는 거를 또 미래상의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여기 표에 나오는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시장 내 경쟁과 시장을 향한 경쟁. 얘가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Competition in the market이라는 말이 있고요. Competition for the market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디지털화, 플랫폼화라는 게 이미 완성된 건 아니죠.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이게 안 된 산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진행 중에 있는지만은 100% 거기까지 안 간 산업이 사실은 많겠죠. 뭐 쇼핑도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한테 완전히 먹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미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장이라고 이미 정해진 시장 내에서는 시장 내 경쟁이 이미 끝난 상황이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도 검색 시장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대빵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애가 들어가서 얘를 뒤집어 엎는다? 쉬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시장 내 경쟁은 이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에서는 잘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이미 이런 동네에서는 누군가가 시장을 선점해버리면은 그거를 뒤집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생태계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용하는 자가 많을수록 그 가치가 커지죠. 뭐 전화를 예를 들면은 전화 가입한 사람이 500명밖에 안 되면 내가 전화 걸 수 있는 사람도 500명밖에 안 되니까 내가 전화를 가입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5천만 명이 다 전화를 가입해 있으면 내가 그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 난 누구한테라도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게 나한테 큰 이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데 검색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이미 어마어마한 이용자들이 이미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걸 굳이 바꿀 필요 없고 다 거기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 내에서 경쟁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 플랫폼화가 덜 돼 있고 디지털화가 덜 돼 있는 동네에서는 빨리 내가 시장을 선점해서 가입자, 이용자를 많이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장을 향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 거기에서 새로운 판이 벌어질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향한 경쟁에서는 어마어마한 혁신,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OTT 시장 같은 것들 보면은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지금 이걸 좀 잡아보려고 이제 많이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 OTT 시장에는 지금 디즈니도 뛰어들었잖아요. 디즈니 주가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 OTT 하기 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갔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플랫폼화가 안 되고 디지털화가 안 되고 옛날식으로 뭐 영화관에서 디즈니 영화 틀어주고 디즈니 테마파크에 가는 걸로만 계속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로 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지금 디즈니 주가를 보세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라고 넷플릭스에 대해 도전장을 던졌잖아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은 이거를 잘 적응하는 금융사 같은 경우는 예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갈 거고 그렇지 못한 금융사는 예전 수준보다도 안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일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의료, 뭐 온라인 뭐 작업을 지원하는 뭐 서비스라든지 온갖 분야에서 일어날 사태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시장을 향한 새로운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혁신과 파괴, 기존 산업의 파괴와 새로운 판을 짜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래는 이러한 것들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시장이 경쟁이냐 독점이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네트워크 효과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시장은 독점화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거 앞으로의 세상은 전부 뭐 독점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될 거냐?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순간에서는 독점 기업인 것 같지만 좀 지나면은 새로운 애가 나타나서 얘를 밀어내고 자기가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 그러자 그 컨테스터블 마켓 경합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겉보기에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으로는 경쟁의 위협이 언제나 존재하고 독점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역동적인 시장이고 혁신이 일어나는 시장이고 어떤 경쟁의 압력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플랫폼 간의 경쟁의 시장이 될 거고 독점자가 계속 바뀌는 왕좌의 게임에서 왕자가 계속 바뀌는 그러한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보면은 수많은 왕국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제국이 생기는데 이 제국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IBM의 세상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국으로 바뀌었다가 구글, 페이스북의 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은 얘네들이 앞으로도 계속 할지 또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미래의 왕좌의 게임을서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혁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어마어마한 애들이 나올 텐데 그 미래 왕국의 왕좌를 차지할 것 같은 애들의 주가가 지금 높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엔디비아, 테슬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가, 팡 이런 애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1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래서 뭐 이러한 혁신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떤 게 되는 거, 어떤 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우리가 미래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버추얼 리얼리티, 뭐 CPU 말고 있는 GPU, 클라우드 보안, 로봇 뭐 이런 쪽에서 이제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라는 거죠. 누가 왕관을 쓸 것인가 하는 애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잘 이용하는 애가 결국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지금 왕관을 쓰고 있는 애들이 다 데이터를 잘 얻어서 잘 쓰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왜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SF 영화 같은 데서 봤듯이 무슨 뭐 혼자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로봇이 인간처럼 생겨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데이터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생각을 해.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의 양이 얼마인가. 그걸 사람이 봐서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주는 게 결국은 컴퓨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걸 해주는 게 AI거든요. 그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다 보면 수많은 분야에서 혁신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수많은 단백질 같은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임상 데이터라든지 단백질의 형성 과정에 관한 빅데이터를 넣어서 인공지능을 돌리면은 아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러한 쪽에 효능이 있는 약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가설 같은 게 수많은 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검증하는 거, 약을 만들어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 같은 데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들도 결국은 그래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왕좌의 게임에서 왕관을 쓰려는 기업들이 다 이거를 하려는 기업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유리한 위치에 서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혁신 시스템들도 여기에다 맞춰서 가고 있고요. 좀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방적인 혁신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같은 걸 개발하려고 그럴 때 구글 같은 데서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학습 데이터도 다 내놓고 컴퓨팅 자원 같은 것도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플랫폼을 다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 빨라질 거고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완전 분산형 혁신이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책 아젠다는 뭐 이 강의 내용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미중 간에 왜 기술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내 경쟁 같은 것들도 앞으로는 좀 어렵지만 공정 경쟁을 하도록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을 향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잘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가 될 거고요. 뭐 이용자 보호, 뭐 광고비를 전대한다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든지, 또는 미디어 같은 게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들도 이제 이슈가 되는데, 이것도 다 디지털 전환하고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되겠고요. 특히 데이터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놈이 독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데이터를 누구나 내가 A라는 플랫폼에 있으면 B라는 플랫폼으로 옮길 때 데이터도 쉽게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제라든지, 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을 경쟁 기업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수많은 그런 규제라든지 이슈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작년 말에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이 디지털 서비스 액트, 또 디지털 마켓 액트,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큰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여기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실 텐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는 이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